우리 김원식 교수님 굉장히 방대한 내용 잘 이렇게 좀 발표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그냥 웬만한 김에 발표 때문이 될 정도로 토론문을 썼는데 가출 쪽부터 이 내용을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좌고우면하면서 말씀드린 성격도 아니고 어디 가서든 어떤 정당에 가서든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친 진영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자이신 김태희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불평등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나 정당을 통해서 듣는 거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연국 중에서 제일 높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올리고 이런 얘기만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도 OECD 사회정책 전문가 회의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 밝히려고 그러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70년대부터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면 한국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다? 이거 이해가 피부로 안 접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제 김태기 교수님 말씀해 주신 노인 빈곤 자체보다 노인 집단 내의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를 평균으로 치니까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모든 정책들은 소위 말해서 복지정책 확대하자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시장소득이 양극단으로 벌어져 있는데 똑같이 기초연금 20만 원, 30만 원 들여봤자 줄어들지가 않겠죠.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8년쯤에 기초연금 연간 예산이 한 10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가면 2028년쯤에 기초연금 예산이 30조 원가량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출해도 그 당시 가서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우리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들을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이 많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김원식 교수님 발제문에서 47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령 근로자가 새로운 자원이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한 20년 일하고 33년 이렇게 누군가 서포트하는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시하고 앞으로 30년, 50년 돼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가 복지제도니 무슨 사회제도를 거기에 맞추자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정신없는 얘기 같아요. 지금의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진단해서 우리가 처한 사회 상황을 미래 4차 산업혁명 도래할 거에 맞춰서 바꿔나가야죠. 지금 상황 그대로 두고 여기에 모든 제도를 맞춰자 그러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30대 취업하는 이 부분도 그동안 나는 공부 못했지만 내 자식은 꼭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 털어가 공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그 한 세대 지나면 이게 그대로 지속이 되겠습니까?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데 그럼 일자리를 빨리 찾아 들어가겠죠. 20대 초반에. 그럼 이 기간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50대 이렇게 노동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작년 11월에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레 사무총장이 OECD 세계 포럼에 참석했다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책을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 제목 중에 하나가 Working Better with Age라 그래서 한국의 근로 연령이 72세까지 하는데 고령 근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복지적인 마인드에서는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비참한 노후를 맞고 있다.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전달한 책에는 이건 트레저라는 거예요. 보물이다. 일을 72세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다른 나라도 본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된 직장에서 빨리 나오면서 그 뒤부터는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힘든데도
저임금, 초저임금으로 전락을 하면서 갈수록 임금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은 해도 굉장히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일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뭐 잠재퇴직을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손봐주면서 일하는 건 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4차 산업혁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배움 세대가 72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유럽 국가들, 복지국가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 명이 채 안 되고 덴마크 인구가 500만 명, 핀란드 인구가 한 530만 명, 많은 그 중에서 인구 많은 스웨덴이 한 93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배움 한 세대보다도 적은 나라들 갖고서 그 나라의 어떤 제도가 만능이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미 시간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리기 전에 48쪽의 표를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림 1하고 그림 1을 보면 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이 별로 안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불편한 지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복지 지출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부가 세금을 걷고 보험료를 걷어서 소득 재분배하는 효과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이게 뭔가 돈이 전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복지 제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불편한 지시를 정치인분들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 전문가들도 좀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49쪽을 보면 우리 노인 빈곤율이 한 45% 정도로 나오는데 아까 우리 교수 송구 교수님도 국민연금 자료를 말씀 주셨는데 금융자산을 고려하면 노인 빈곤율이 한 29%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 제가 연구한 주택 보유한 걸 고려하면 노인 빈곤율이 한 2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어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OECD에서 발표하는 노인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현금 소득보다는 뭐 부동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빈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셔야 되니까 그걸 전부 소득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을 합니다. 심각한데 뭐냐면 노인 집단 내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걸 고려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일자리도 그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좀 더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서 자기 어떤 근로소득 또 부족한 건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그게 굉장히 지속 가능한 거고 또 지금 일자리 문제 중에서 정년부자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자리,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굉장히 아주 안정적이고 월급 많이 받는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이 집단의 급여가 국제 기준에서 굉장히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만큼 분배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김 교수님 발제문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주의를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4차 국민 재정 예산 그 위원회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공식적으로 국민 수급 연령을 70세로 올린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국 대통령께서도 여기 관여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제대로 재정 안정화 대책도 마련을 못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니까 국민연금을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연령은 만 59세까지입니다. 근데 이미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만 62세. 2023년 가면 이게 만 63세. 한국 나이 64세입니다. 2028년 가면 만 64세, 2033년 가면 만 65세, 한국 나이 66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나이가 59세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서 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떤 그 인생 100세 시대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빈 사망 연령 9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소한 이런 어떤 갭 같은 거라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쪽으로 좀 불편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59세에서 예를 들면 61세까지 늘린다 그러면 2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용자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또 복지를 강조하는 쪽들은 그 복지 대책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안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까 수급 연령을 계속 뒤로 미루면 결국 이거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많이 늦추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 예를 들면 65세에 계속 지급은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10년, 15년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매년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연금을 조금씩 삭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우금 세대 720만 명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어떤 정책적인 결정 권한 또 아니면 우리 사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집단인데 자칫 우리가 지금 이 막 쏟아져 나온 720만 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는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어느 정당 토론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펄벅의 대지에 나는 메뚜기 떼처럼 우리나라의 가용 자원을 다 휩쓸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영향이 큰 집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다른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큰 세대 간 갈등을 이렇게 크게 좀 야기하지 않는 쪽으로 좀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뭐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 지원형, 현상 유지형 또는 점적 퇴직, 사회봉사형, 생계보완형 일자리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생계보완형 쪽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발제하실 때도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이제 가장 좀 현실적인 거는 현상 유지형 또는 점진적 퇴직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년 55세에서 몇 년 전에 60세로 올렸다 그랬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것에서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결국 그 공무원이야 다른 사람들 좋게 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찍과 당근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나치게 올라나스닝 접근인데 예를 들면 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한 60세까지 맞춰주는 어떤 트랙을 저희가 설정한다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55세부터 61세, 2세까지 점진적으로 자동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게 같이 이게 이 결부돼서 가는 쪽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60세 그냥 현행대로 퇴직하도록 하고 적어도 이런 선택권은 주면서 저희가 어떤 이 퇴직들을 활성화하게 하지 모두 획일적으로 어떤 작업장의 속성도 구분 없이 그냥 연령 55세, 60에서 뭐 65세 이런 쪽으로 하는 건 결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설득력이 별로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그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최소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춘다 그래서 59세에서 61세, 2세까지 이제 좀 점적 퇴직을 활성화한다 그럴 때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복지 대책을 쓰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확실히 하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근로자 일정 수준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쓸 때는 정부가 고령 근로자 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보험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쪽에 쓰는 복지 어떤 비용보다는 훨씬 지속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720만 명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이게 굉장히 위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720명 대입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같이 연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지나치게 우울하고 노후 대책을 준비 못했다는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이 연령층들 좀 더 밝고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올 수 있는 집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겠냐 그러는데 한쪽에서 보면 이 배움 세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유학을 떠난 세대고 본격적인 어떤 국제 교류를 경험한 세대고 처음으로 대중문화, 통기타 문화를 경험한 세대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프로 스포츠를 제대로 즐긴 세대입니다. 그만큼 이전 세대하고 달리 안목이 높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아까처럼 펄보게 돼지처럼 다 쓸고 간다는 이런 맥락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전 세대하고 다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고성장 부동산 활성화의 어떤 혜택들을 많이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 연령으로 많이 나온다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노인 집단 자체를 전기 노인하고 후기 노인으로 구분해서 전기 노인 이 연령층들은 경제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리저에 대한 욕구도 있고 굉장히 소비 성향이 강할 수도 있거든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게 단지 전통적인 어떤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어떤 환경 개선 이런 게 아니라 그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고 완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후기 노인으로 가기 전까지 여유도 있으면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운 세대가 많거든요. 그런 집단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상품들을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의미 있는 성장 산업,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 전기 노인 집단하고 또 하나는 후기 노인은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친화적인 어떤 산업 품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동력을 받아갖고 그런 산업이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리 IT나 뭐 바이오나 이런 거에 보험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국가 신성장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말씀 드리도록